안녕하세요. 지공TV입니다. 오늘은 이기적 유전자 마지막 동영상으로 개체 선택론과 집단 선택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개체 선택론과 집단 선택론에 관해서는 이미 앞 동영상에서 언급했습니다. 한데 다시 얘기를 꺼낸 건 이기적 유전자 책 곳곳에 집단 선택론과 개체 선택론에 관해 고민해볼 자료가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각 동영상에서 별개로 언급해서 다시 한번 모아서 총괄해 보려고 합니다. 개체 선택론이란 자연 선택을 할 때 개체에게 도움이 되는 특성이나 형질이 보존된다는 이론이고, 집단 선택론은 집단에게 도움이 되는 특성, 형질이 보존된다는 이론입니다. 집단 선택론은 다수준 선택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론은 자연 선택이 유전자, 개체, 집단 등 상황에 따라 각 수준에 맞게 모두 작동한다는 이론입니다. 결과적으로 집단 선택론이나 다수준 선택론은 비슷합니다. 단결을 잘하는 집단은 외부 침략에 잘 대응할 것이므로 살아남을 겁니다. 이 단결심, 단계라는 능력은 집단에 도움이 되는 형질이고, 이런 게 유전 과정에서 보존된다는 거죠. 독수리가 나타났을 때 경고음을 내 동료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새의 행동 역시 집단 선택설로 설명됩니다. 소리를 내면 독수리가 눈에 띄어 먼저 잡아먹힐 때인데도 경고음을 내는 것은 집단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에 비해 개인의 이기심, 이기적 행동은 개체 선택설로 설명이 됩니다. 개체의 이타적 행동은 다윈을 평생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유래라는 책에서 집단 선택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도덕성의 높은 기준이 동일한 부족 내의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과 자식에 대해 거의 이득을 줄 수 없을지라도 도덕성 기준의 향상과 타고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증가는 틀림없이 다른 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이득을 안겨다 줄 것이다. 애국심, 충성심, 복종심, 용기, 동정심 등을 소유하여 부족 내의 다른 이들을 돕고 공동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족일수록 다른 부족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진화생물학을 주류는 개체 선택론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집단 선택보다 개체 선택이 기본이고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이타주의자의 집단 내에 희생을 눈꼽만치도 하지 않으려는 소수가 반드시 있기에 마련이다. 다른 이타주의자를 이용하려는 이런 이기적인 반역자가 한 개체라도 있으면 정의에 따르자면 그 개체는 아마도 다른 개체보다 더 잘 살아남고 자손도 더 많이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은 그 이기적인 특성을 이어받을 것이다. 여러 세대의 자연 선택을 거치고 나면 이 이타적 집단에는 이기적인 개체가 만연해 이기적 집단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한데 사회를 보면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놈이 있습니다. 윤리도덕과 법률로 아무리 강제해도 나쁜 놈과 좋은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에는 이를 설명한 가상 모델이 있습니다. 한 집단 안에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다고 합시다. 매파는 늘 공격적이고 심하게 다친 경우가 아니면 굴복하지 않습니다. 비둘기파는 항상 평화적이고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매파와 비둘기파가 싸우면 비둘기파는 항상 도망치므로 다치지 않습니다. 물론 매파가 이기죠. 매파끼리 충돌하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비둘기파는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집단을 싸우는 개체들에게 점수를 주는 게임을 반복해봤습니다. 승자는 50점, 패자는 0점, 중상자는 마이너스 100점, 장기적인 에 따른 시간 낭비에는 마이너스 10점을 줬습니다. 매파는 항상 비둘기파를 이김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단 안에는 매파의 수가 급증합니다. 한데 매파가 너무 많아지면 자기들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매파들은 죽을 때까지 싸움으로 점수를 엄청나게 잃습니다. 이에 비해 소수로 전락했던 비둘기파는 항상 싸움을 회피함으로 부상당할 일이 없고 되레 점수를 얻고 다시 번성을 시작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점수를 계산해 본 결과 비둘기파 대 매파의 비율이 5대 7일 때 이 집단은 더 이상 변동이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비록 가상의 게임이지만 한 집단 안에 착한 놈과 나쁜 놈이 왜 공존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즉 비둘기파라고 항상 불리하거나 매파라고 항상 이득을 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도킨스는 매파와 비둘기파의 이 비율 상태를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으로 부릅니다. 조금 전 도킨스는 아무리 이타적 집단이라 할지라도 이기적인 놈이 하나라도 생기면 이 녀석이 큰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기적 개체가 만연하게 되고 결국 이타적 집단이 이기적 집단이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매파와 비둘기파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모두 매파가 돼야죠. 하지만 방금 살펴봤듯이 매파만 존재하는 집단은 서로 싸우다가 점수를 엄청나게 잃기 때문에 비둘기파가 단 한 마리만 생겨도 이 녀석이 이득을 보고 이후 후손들이 다시 퍼지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도킨스는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매파와 비둘기파의 공존이라는 이 모델이 표면적으로 집단 선택설처럼 들릴지는 모르나 전혀 다른 이야기다. 집단 선택설처럼 들리는 이유는 개체군의 안정된 평형 상태가 있어서 그것을 흐트러뜨리면 다시 그 상태로 되돌아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SS는 집단 선택보다 훨씬 미묘한 개념이다. 그것은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성공적인 거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한데 이 문장 바로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집단 전체가 비둘기파일 때 평균 득점은 15점, 매파와 비둘기파가 1대6일 때 16과 3분의 2점, 진화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는 매파와 비둘기파 비율 7대5일 때 싸움당 평균 득점 6과 4분의 1이라는 겁니다. 이 집단이 모두 매파일 때 평균 득점이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분명 방금 말한 점수보다는 낮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 매파일 때, 즉 모두가 이기적 개체로 구성된 집단은 이기적 개체가 적거나 아예 없는 집단보다 평균 득점이 훨씬 낮습니다. 방금 도킨스는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ESS는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성공적인 거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지만 안 그렇죠? ESS는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성공적인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사실 너무나 상식적인데 부족 또는 국가끼리 전쟁을 벌일 때 애국심이 충만한 이타적 사람들이 모인 부족 또는 국가가 제살공리만 하는 이기적 사람들만 모인 부족 또는 국가를 이기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국가든지 애국심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기적 유전자는 방금 말한 매파와 비둘기파 사례 말고도 ESS,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이 집단 선택설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동영상에서 설명했는데 이기적 유전자는 암컷과 수컷의 짝짓기도 협력 과정이 아니라 경쟁 과정으로 봅니다. 난자는 크고 비싸고 귀합니다. 정자는 작고 싸고 흔하죠? 이기적 유전자는 암컷과 수컷의 경쟁을 가상 모델로 해서 소개합니다. 이 모델에서 암컷은 조신형과 경소령으로 분류합니다. 조신형은 수중원에 걸친 수의 구애를 평가하고 교미하고 경소령은 누구하고도 즉시 교미합니다. 수컷은 성실형과 바람둥이형으로 나뉘는데 성실형은 장기간 구애를 하고 교미 뒤에도 암컷 곁에 머물러 양육을 돕습니다. 바람둥이형은 암컷이 즉시 교미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암컷을 찾아가고 교미에 성공해도 암컷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암컷의 6분의 5가 조신형, 수컷의 8분의 5가 성실형으로 된 개체군이 진화적으로 안정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도킨스는 여기에 ESS라고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건 역시 ESS입니다. 신중형 암컷은 전체의 83%, 성실형 수컷이 전체 63% 구성된 집단이 가장 안정합니다. 이기적 유전자론에 따르면 암컷은 무조건 경소령, 수컷은 무조건 바람둥이형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단을 이루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되레 암컷은 조신형, 수컷은 성실형이 집단의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들이 생존 경쟁, 짝짓기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소개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한 번이 아니라 장기간 벌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소개했습니다. 로버트 넥설로드 미국 미시건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게임이론 전문가들에게 이 도표에서 보이는 조건 하에서 가장 최선의 전략을 제안하라고 시합 권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15개의 전략이 응모했습니다. 이 15개 전략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서 대형 컴퓨터로 모의 대전을 벌였습니다. 총 15개 전략이므로 15 곱하기 15 하면 225가지의 게임이 벌어졌고 각각의 대전은 200회씩 벌어졌습니다. 승리를 거둔 전략은 가장 단순하고 덜 정교해 보이는 2에는 2,
눈에는 눈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상대방이 협력하면 나도 협력, 상대방이 배신하면 나도 배신 전략입니다. 단 내가 먼저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15개 전략 중 성적이 좋은 전략의 특징은 마음씨 좋고 관대입니다. 마음씨 좋은 전략이란 결코 배신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관대 전략이란 배신당하면 즉시 처벌하고 그 이유는 과거를 잊는 겁니다. 그러면 상호 보복의 악순환을 끊게 됩니다. 앞의 15개 전략 가운데 8개가 마음씨 좋은 전략, 이들이 모두 상위 8위 안에 들었고 못된 전략 7개가 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음씨 좋음과 관대 전략, 이게 곧 ESS,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입니다. 사회란 죄수 딜레마 게임이 장기간에 걸쳐 벌어지는 곳입니다. 로버트 엑설로드가 63가지 전략을 짜서 컴퓨터 입력에 대전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득점을 점수나 돈이 아닌 자손의 수로 정했습니다. 게임이 1000세대가 지나니까 이른바 못된 전략은 다 소멸되고 여전히 마음씨 좋은 놈 전략이 승리했습니다. 못된 전략 가운데 200세대 이상 생존한 유일한 전략은 상대편이 배신해도 수번까지나 봐준다는 전략 등 연약한 상대가 있으면 악착같이 착취하는 방법을 쓴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150세대까지는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이후 서서히 감소해 1000세대쯤에는 거의 절멸에 근접했습니다. 전세계 어느 사회나 착하게 살아라는 윤리도덕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게슈탈트 심리학의 기본 전제인데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수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2개가 만나면 물이 됩니다. 그러나 수소와 산소가 원소 상태로 별개로 존재하면 전혀 다릅니다. 개체가 아무리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집단으로 모이게 되면 그 성질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 개체 100명이 모여 집단을 이룰 경우 그 집단 전체의 이기심이 100이 되는 게 아니라 30 또는 50 또는 70이 되는 거죠. 그런 사례는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그대로입니다. 훈세 동영상에서 언급했던 덤바의 수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친구 서너 명이서 여행 가면 그냥 가면 되지만 10명 이상이 가면 리더가 생깁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숙소도 예약하고 누구 낙오하거나 사라지는 사람 없는지 체크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안 그러면 여행 중 사고가 날 것이기 때문이죠. 즉 소규모일 때와 대규모일 때 인간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소규모 집단일 때는 없던 것이 대규모 집단일 때는 생깁니다. 덤바우스란 영국 로빈 덤바가 주장한 것으로 인간이 서로 잘 알고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숫자는 150명이라는 겁니다. 동물은 단독 생활 동물과 집단 생활 동물로 나뉩니다. 오랑우탄, 호랑이, 곰 등은 단독 생활, 사자, 늑대, 침팬지,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합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강한 사회성입니다. 따라서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 인간 사회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성이나 남에 대한 배려, 남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 등이죠. 인간은 사회성이 강함으로 아주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자를 경멸하며 경우에 따라서 처벌합니다. 한데 개체 선택서는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 즉 사회성이 아주 강한 동물이라는 사실 자체를 무시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기주의가 좋고 집단적 차원에서는 이타주의가 좋다고 하죠. 한데 ESS 전략의 사례에서 봤듯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타주의를 취하는 게 되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봤듯이 한 집단 안에서 매파와 비둘기파의 비율, 조신형 암컷과 성실형 수컷의 비율, 마음씨 좋은 놈이 승리한다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 결과를 보면 집단이라는 환경 속에서는 이타주의나 협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도킨스는 이타주의를 가르쳐야 한다고 썼지만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타주의나 협력은 인간 진화 과정의 산물입니다. 단 어떤 자는 이기주의를, 어떤 자는 이타주의를 택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이기주의자가 꼭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되레 이타주의자가 승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야 할 게 개체 선택론의 정치 경제적 함의입니다. 한마디로 개체 선택론은 신자유주의와 친화성이 아주 강합니다. 신자유주의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1979년 직군을 뜬 영국 마거릿 대처 전 총리입니다. 1981년 집권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과 신자유주의 쌍두마차죠. 마거릿 대처 총리는 지난 1987년 우먼스 오온이라는 잡지하고 인터뷰에서 사회란 없다. 오직 개별적 남성과 여성 그리고 두루 결합으로 탄생한 가족만 있을 뿐이다. 문제가 생기면 사회에 떠넘기지 말라.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가장 핵심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적 원조는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그는 노벨상을 수상한 유명한 학자이기도 한데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국가란 오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 기능은 외부의 적들과 동료 시민들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적 계약을 실현하며 경쟁적 시장을 육성하는 것에 국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야경 국가론입니다. 프리드만은 누진스는 부자의 재산에 대한 도둑질이며 부자든 가난한 자든 관계없이 23.5%의 정률 소득세를 매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반대하는 것이고 누진세가 없으면 복지국가가 불가능하죠. 도킨스 역시 이기적 유전자에서 복지국가는 자연계의 특성에 비춰볼 때 불안정하다고 비판합니다. 자연계에는 유전적으로 뒤떨어진 자는 자연 도태되는데 인간의 복지국가는 유전적으로 뒤떨어졌다 하더라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악용하는 자들이 반드시 생겨난다는 게 도킨스 생각입니다. 방금 밀턴 프리드먼 얘기를 했는데 프리드먼이 누진세를 비판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러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이를 잡아내기 위해 국가 비용이 낭비된다고 하는 겁니다. 복지국가의 최대 문제점이 수급 자격이 안 되는데 이를 이용하는 자들 또는 충분히 노동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가 현대국가의 대세가 된 건 그게 공동체의 안정에 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신자유주의자들과 리처드 도킨스 의견은 거의 일치합니다. 도킨스는 개체 선택론자인데 개체 선택론이란 개인에게 가장 이득되는 형질이 유전된다는 것이고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신자유주의 역시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따라서 개체 선택론이나 신자유주의는 분야는 다르지만 사실 주장은 같습니다. 마거릿 대처는 영국 노동당 정권을 이기고 1979년 집권했습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은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진보적이었다는 지미 카터를 이기고 1981년 집권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자본주의 국가, 영국과 미국에서 신자유주의자 국가 원수가 등장하면서 세계는 신자유주의 천하가 됩니다. 한때 이기적 유전자가 1976년 출판됐거든요. 신자유주의 정치의 등장과 학술서적인 이기적 유전자의 등장 시기가 일치합니다. 우연의 일치식은 참 묘한 거죠.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 21쪽에는 이 책의 출판 시기와 마거릿 대처의 집권 시기가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큰 논란이 일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진화 생물학계에서 개체 선택론자와 집단 선택론자, 집단 선택론과 비슷한 다수준 선택론자, 아무튼 이들 사이의 대립은 정치권에서 진보와 보수 대립만큼 격렬합니다. 진화생물학에서 현재 다수파, 주류는 개체 선택론자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가운데 집단 선택론자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개미 연구로 유명한 에드워드 윌슨 교수는 원래 개체 선택론자였다가 집단 선택론자로 개종했습니다. 도킨스는 그 개종의 분기에 윌슨을 책을 읽지 말자는 글을 쓰고 이에 대해 도킨스는 과학자가 아니라 저널리스트라고 윌슨이 맞받아치기도 하는 아주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도킨스는 몇 권의 책을 내 대중적으로 유명인사가 됐지만 논문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윌슨 집단 선택론의 핵심 주장은 한 집단 안에서는 이기적인 개인이 이타적인 개인을 이기지만 이타주의자들의 집단은 이기적인 개인들의 집단을 이긴다는 겁니다. 사실 진화론이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기능한 건 이미 찰스 다윈이 1859년 종의 기원을 출판했을 때부터 벌어졌습니다. 찰스 다윈은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자였고 자신의 이론을 인간 사회나 역사에 직접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데 허버트 스펜서 등은 진화론을 인간 사회 역사 정치 직접 적용했습니다. 빈부격차는 잘 적응한 자와 못 적응한 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거나 서유럽 제국주의가 제3세계의 식민지를 건설한 것은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이 작동한 것이므로 올바르다 등의 주장이 그겁니다. 방금 앞에서 말한 에드워드 윌슨이 1970년대 창안한 사회생물학도
사회 진화론과 비슷한 이론으로 처음 출연할 때 맹비판을 받았습니다. 신자유주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를 아주 신성시합니다. 국부론에는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이죠. 그러면서 빵집 주인의 이기심을 얘기합니다. 빵집 주인이 빵을 파는 건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한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이기심 때문이지만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고 풍요로워진다. 이런 이론이죠. 여기서 낙수효과 이론이 나옵니다. 부자나 기업이 이기심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각하면 이들이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고 일자리를 제공해 결국 가난한 자들도 취직해 월급을 받아 돈을 벌 수 있다는 논리죠. 신자유주는 개인의 이기심을 극대화하는 게 옳다는 것인데 개체 선택론 역시 개체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라 하므로 둘은 일맥상통합니다. 집단 선택론자로 리처드 도킨스와 학문적 차원에서 앙숙이었던 스티븐 제이 골드는 다인 위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과학자들이 설교하는 진리가 사실은 당대를 지배하던 사회적 정치적 신념이 불러일으킨 편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잦다는 일반론을 강력히 지지한다. 어렵게 설명했지만 그 당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과학적 진리라고 불리는 것이 봉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내용이죠. 집단 선택론을 지지하는 한 학자는 개체 선택론이냐 집단 선택론이냐는 사실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싸움이라고 평가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집단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전 탄생했는데 기원전 1만 년 농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19만 년을 수렵채집 사회에 살았습니다. 수렵채집 사회는 25명 정도 소규모 집단이 기본이었습니다. 이들은 대형 동물을 사냥할 경우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동물 사냥은 운이 좌우하므로 내가 잡았을 때 나눠줘야 나중에 내가 못 잡았을 때 남으로부터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동물은 한 가족이 금방 먹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남은 고기는 썩어버립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고기를 나누는 것은 사회적 저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렵채집 사회도 각종 갈등과 이기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주류는 이타주의였습니다. 인류의 사유재산이 발생한 것은 기원전 1만 년 농업 탄생 이후의 일입니다. 한데 농업 사회도 기본적으로 소규모 공동체가 주였으므로 이타주의는 아주 강조됐습니다. 개인적 이기주의가 합리화되고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0년 전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의 일입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도 복지국가를 통해 개인적 이기심을 억제합니다. 즉 인간의 협력은 시대에 따라 그 작동 방식이 변해왔습니다. 즉 중요한 건 협력이 항상 이타적으로 작동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협력이란 말은 매우 이타적으로 들리지만 항상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평등주의적인 경우로 드물었다. 인간의 협력망 대부분은 압제와 착취에 적합하도록 맞춰져 있다. 제가 총균세 관련 동영상 5번째에서 소개했던 내용인데 실제 인류 역사는 수렵채집시대, 농업시대, 공업시대로 나뉩니다. 도표에서 보다시피 수렵채집시대에는 사유재산도 없고 공동소유, 빈부격차가 없습니다. 위계질서도 없어서 평등합니다. 한데 농업시대에 기원전 1만 년 농업을 시작하면서 사유재산제가 발생하고 빈부격차가 시작됩니다. 농업시대는 엄격한 위계질서로 신분제가 탄생을 하죠. 현재 공업시대는 정치적으로 평등하지만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 그래서 일부 나라에서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불평등의 최소화를 꾀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협력은 한편에서는 이기적이면서도 한편에서는 또 이타적인 것, 이게 공존하고 있죠. 즉 인간의 집단적 협력은 항상 이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이타적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이기적으로 작동하기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호모사피엔스 역사 20만 년인데 19만 년 동안 이타주의가 주류였던 수렵채집 사회에 살았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